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의 남광기입니다. 정말 이 무더위,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눈에 튀는 남방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비치 패션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과거에 하와이 갔을 때 하와이 비치 그 남방을 산 그겁니다. 그걸 오늘 좀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다로 좀 시원하게 여름을 좀 만끽하라고 일부러 좀 이렇게 비치 패션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여기 여의도 보면은 국회의사당 옆에 그 여의도 수영장이 있어요. 그 야외 풀 서울시에서 이제 여름 한 2달 동안 운행하는데, 제가 수영을 좋아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매일 한 2시간씩 수영을 했더니 지금 뭐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여름 휴가를 다 다녀온 것처럼 그런 모습인데, 하여간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 뭐 2주 뒤면은 이제 강복절 또 건국일 이 다가오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가 이제 8월달 들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까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깨름칙한 좀 그런 문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이 방송의 4화 4번째 주제로 이종찬 강북회장의 기회주의적 역사인식 뭐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뭐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 그런데 이종찬 이 광복회 회장이 또 괴상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던 땅을 이승만 기념관 부지로 흔쾌히 개척하는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종찬 강북회 회장이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건국 대통령을 몰아간다, 찬동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8월 1일 날 나온 건데, 이종찬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또다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해서 독재하는 왕이나 다름없는 대통령과 같은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1948년 건국론은 역사의 지속성을 토막내고 오만하게 이승만 건국론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그러면서 이런 괴물기념관이 건립된다면 광복회는 반대할 것이다. 대놓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민국 세력도 아닌 소위 말해서 강북회 회장이 공개적으로 괴물기념관 건립이다, 독재 이승만을 신격화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식적으로 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식의 억지 역사는 독립운동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려는 저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했는데 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라는 이미 있었고 대한민국이란 공화정이 처음 헌장으로 채택된 게 정답이다. 나 이분들이란 얘기도 그래요. 나는 그 강북회장 이종찬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1948년 건국설에 대해서 반대한다. 건국주의에 반대한다. 뭐 차라리 과거에 본인이 과거도 아니죠. 6월달에 얘기했죠.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1919년 건국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했는데 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입장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방송에 얘기했지만 이 이종찬 그 강북회 회장은 정말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죠. 특히 전두환 정부 때 종로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 하면서 아마 정무장관인가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김영삼과 대통령 경쟁을 하다가 밀려나고 나중에 김대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국정원장을 한 뭐 그러면서 제가 그 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또 2017년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입장은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했다. 또 이번에는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종찬 씨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다는 겁니까? 1948년도 아니고 또 본인이 6월 달까지만 해도 주장했던 1919년도 아니면 언제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게 뭐 정체불명의 출처불명의 지금 나라 아닙니까? 이종찬 시대 논리라면은 차라리 본인이 주장해왔던 1919년 건국을 주장하든가 지금 와가지고 48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독재 대통령 이승만을 미화하는 것이다. 심각화하는 것이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분이 자연인이면 모르겠는데 강북회 회장 또 제가 그때 방송 때 얘기했죠. 이철우 연대법대 교수의 아버지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어드바이스를 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종찬 강북회 회장은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자라고 제가 그때 방송을 통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1919년 건국을 주장하다 또 갑자기 1919년 건국도 부정하고 있고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만만치 않겠어요. 그나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추진하고 지금 보훈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 종북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승만 대통령 건립 기념관을 건립에 반대하는 거야. 뭐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기념관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걸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옆에 두고 어드바이스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분명하게 제 입장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종찬 강북회 회장과 같은 사람이 그런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제가 기회주의적 역사인식,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이익에 합당하도록 이용하는 사람들, 조상들의 어떤 정말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개인의 영화와 출세를 위해서 이용한 이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의 중요한 자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종찬 강북회 회장의 어떤 어드바이스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보고
생각해 볼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정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그냥 묵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종찬 강북회장의 이 발언 아무쪼록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분명히 또다시 불거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또다시 대한민국은 큰 논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종찬 강북회장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어찌 보면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공개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본인이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것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개의주의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가지고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발언이에요.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부정하려고 하는, 결국은 1948년에 태어난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도발이 이종찬 강북회장의 이번 발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이종찬 회장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종찬 강북회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서 여론을 만드십시오. 이종찬 강북회장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개념 없는, 앞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러한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강북회장이 될 수 있느냐. 이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4번인가 하고 국정원장을 하고 지금은 또 강북회장을 하고 현직 대통령의 옆에서 뒤에서 어드바이스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바로 이종찬 강북회장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격화되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온갖 대한민국의 혜택은 다 있고 조상들의 덕은 다 본 이종찬 씨가 나이도 지금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90을 가까이 보고 있는데 그게 어른으로서의 말이지 처신과 발언을 하지 못할 망정 자꾸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제가 이종찬 강북회장의 그 발언이 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1945년 8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죠. 이러다가는 일본 민족이 멸절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미군에 앞서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죠. 3주 앞서가지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일제 패망과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 이제 기대할 나라가 없잖아요. 중국은 청일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벌써 그 아무런 어떤 주장권, 헤게모니도 상실하고 러일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고종이나 또 어린 사람들이 찾았던 것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독립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사실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는 미국에 대한 기대를 또 우리가 가졌어요. 또 그런 기대를 갖게 한 것이 1919년의 3.1 운동의 또 원인이 되었죠. 왜?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로부터 부당한 지배를 당하는 국권을 상실한 나라들의 자주권, 독립권을 인정한다라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여기에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3.1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3.1 운동의 계기가 된 큰 요소가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일제의 3.1 운동에 대한 아주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탄압,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지만은 사실상 그 3.1 운동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크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당시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한 독립을 가지고 미국이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국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승전한 국가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부터 18년까지 했잖아요. 4년 동안. 거기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많이 상실을 했어요. 반면에 이긴 승전 국가들은 그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권리를 가졌던 것이죠.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갖고 있는 식민지국에 대해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3.1 운동까지 일으키고 임시정부까지 수립했지만은 실제 미국은 관심이 없었다. 또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 국가였기 때문에 윌슨이 규정한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였다. 이런 점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제 지배가 계속되다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방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미일 전쟁, 태평양 전쟁 때문이죠, 사실.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또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 본토를 이제 점령해 들어가고 동남아시아, 태평양으로 막 이제 세력을 넓혀가면서 단순히 이제 아시아 제패를 떠나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적 진출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견제하고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대립 국면으로 가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일제가 진지만 습격을 함으로써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을 1910년도 일본이 강압적으로 병합한 후에 1937년 7월에는 중국 본토를 침략했고 또 한편 1939년 9월에는 유럽에서 독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1937년 일본의 중국 본토 침략 또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이것이 사실은 뭐냐? 동양과 서양에서의 사실상의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40년 9월에는 이제 독일과 이태리, 일본이 하나가 되는 삼국 동맹이 형성되어지고 영국, 미국, 소련 중심의 연합국이 형성되어져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치르게 됐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함으로써 미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은 미국은 사실상 그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가지고 인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조선의 해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대들어가지고 한 4년간에 걸친 전쟁 끝에 1945년 8월 15일 한국을 함으로써 이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독립의 기회를 얻게 됐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사실 뭡니까? 해방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조선의 해방,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전적으로 미국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이 가져다 준 하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미국은 뭐 구태여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죠.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을 건 것이 우리가 해방이 되어진 계기가 된 것이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미국이 이김으로써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지역을 가지고 미국이 해방시켜주고, 그 과정 속에서 조선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미영소, 또 나중에 중국, 이 당시 중국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표하고 있었죠.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이죠. 이런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몇 번 중요한 회의에서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이기 때문에 뭐 한반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더 큰 유럽 전선, 뭐 일본 전선, 이런 부분들이 주이시였죠. 그런데 그런 2차 세계대전의 와중 중에서 조선에 대한 이런 강대국, 연합국 지도자들의 어떤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것이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회담에서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이 3자 지도자가 만나서 여기서 일제 지배하에 있는 조선이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을 수립해 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카이로 선언에서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교과서에 많이 이걸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킬 것을 미, 영, 중 연합국 지도자들이 약속을 했다. 그 당시 이제 적당한 시기라는, 그럼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 근데 적당한 시기가 이제 영어로는 in due course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적당한 시기로 번역이 되지만 또 한편 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시기냐, 적당한 방법이냐, 이것은 사실은 이제 해석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르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켜 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조선의 독립을 약속했다, 연합국 지도자들이 1940년. 그래서 카이로 선언을 상당히 중시하죠. 근데 그 당시에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해가지고 카이로 선언에 담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입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처칠은 뭐 한반도 문제는 관심이 없죠, 사실은. 또 그건 다른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아주 뭐 작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할 이유가 없죠. 장개석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 점에서 이 장개석의 공로가 엄청 큽니다.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윤봉길 청년에게 폭탄을 제조하게끔 해가지고 홍콩 폭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뭐 장개석 총통이 중국인 100만이 할 수 없는 것을 조선의 청년이 했다, 이렇게 극구 칭찬하면서 적극적으로 장개석 총통이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죠. 돈도 주고 무기도 주고 말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제 무대에서 장개석 총통이 조선은 독립돼야 된다는 걸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그것을 카이로 선언에 담게 한 것이에요.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가지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또 장개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는, 외국 지도자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중화민국이 가장 먼저 외교적 승리를 했어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뭐 조선의 인두크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에서 적당한 시기에 수립할까지 약속했는데 또 이때 한편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만약에 일본이 패하고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은 조선은 오랫동안 왕조 지배를 받았고 이시 왕조 500년 지배를 받았고 40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근대적인 국가를 운영할 경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40년 신탁 통치를 사실 그때 이미 소련의 스탈린에게 제의를 했어요. 그 제의에 대해 가지고 스탈린은 뭐랄까 소극적 동의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에 카이로 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연합국 지도자들이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 조선을 독립시켜 주겠다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45년 2월 4일 얄타에서 다시 한번 루즈벨트, 스탈린, 이 당시에는 처치 주상 이 3고두가 만나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저 유럽에서 이제 히틀러는 이제 패배했고 일본도 서서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점차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1945년 2월 얄타에서 루즈벨트, 스탈린 그리고 처치 주상이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이때 조선에 대해 가지고는 역시 루즈벨트는 신타 통치를 얘기했는데 그때 40년에서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연합국 지도자회의 1945년 7월 19일부터 열렸던 포츠담 회의 이 포츠담 회의에서는 카이로에서 약속한 조선에 대한 독립 이것을 재확인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선을 독립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논의되지 않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신타 통치를 하자 이 정도만 얘기가 오고 왔던 것이죠. 그러면 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당시 조선에 대해서 신탁 통치안을 가지고 갖고 있었을까?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오랫동안 왕조 지배다 일제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국가 운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도와줘야 된다. 연합국 소련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그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이제 개입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가지고 국교를 수립했지만은 그 당시 루프트 공사가 한국에 공사로 와가지고 지금의 대사격이죠. 공사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한국에 조선에 왔는데 6개월 동안 워싱턴에서 아무런 어떤 외교적 지침을 내리지 않아요. 뭐 조선에 대해서 뭘 하라 하는 걸 가지고 내리지가 않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1882년도에 국교 수립을 했으니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루프트 공사가 왔었는데 본국에서 아무런 훈령도 없어요. 뭐 하라는 거. 그러니까 루프트 공사가 그 워싱턴에다가 국무부에다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기 왔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좀 나에게 무슨 일거리를 좀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조선에 보니까 조선에는 그래도 광산이 있다. 금이 많다. 또 그 호랑이, 호피 이것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도 이제 본국에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어떤 업무 지시도 안 내리니까 루프트 공사가 조선에도 교육할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조선의 금강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피 그 당시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하는 시기니까 호피 무역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본국에다가 이제 좀 뭔가 조선과의 어떤 교육도 좀 하고 상업도 하라. 이걸 오히려 권고하던 그럴 정도도 미국은 워싱턴은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실상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이제 개입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해방되고 6.25 전쟁 때 미군이 와서 도와주고 지금 한미동맹 70년호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당연히 미국은 뭡니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제1전선은 유럽이죠. 제2전선은 뭡니까? 이제 일본과 그거잖아요.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거에서 미국은 주로 이제 유럽에는 군수품을 가지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물론 이제 군도 군대까지 가가지고 했지만은 전적으로 미국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모든 군수품을 책임지고 유럽에라 공급했죠. 그리고 이제 일제화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는 일본이 중요하죠. 일본을 어떻게 하든 간에 패배시키고 전후 국제 질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국공 내전 상태에서 국민당하고 모택동이는 공산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어떻게 하든 간에 중국이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뭡니까? 장개석군 국민당이 이겨가지고 그 미국 편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할 때쯤에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관심은 일본을 어떻게 패배시키고 전후하느냐,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최대 관심사고 한반도 문제는 사실 관심의 영역이 바뀌었죠.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이 70년 해가지고 굳건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최고 중요시하게 여기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다지 장개석하고 협조했지만 이제 반대되는 모택동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공산국가 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돼가지고 강력하게 도전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중국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한반도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당연히. 또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은 서로 연합국,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련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려고 했어요. 왜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속 소련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하면서 필리핀을 회복하고 또 뭐 사이판, 괌, 태평양 전선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일본을 이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본토, 한반도, 중국에 있는 일본군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다음 한 200만의 일본 군인들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일본 본토를 점령해야 되는데 일본 본토를 점령하려면 미군의 희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무부 국방성에 일본 본토를 점령하려면 미군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가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라 했더니 그 당시 이제 국무성이나 국방부에서 얘기가 일본 본토를 점령하려면 미군 70만 정도가 희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소련군이 일본군하고 싸우도록. 그래서 아시아, 일본과의 전투에 소련군이 좀 참전하도록 이걸 계속 루즈벨트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예요. 신탁 통치하게 되면 뭔가 소련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 소련을 한반도에 불러들인 건 또 미국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왜 소련을 불러들어가지고 분단의 소지를 만드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또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아, 일본 본토를 점령하는데 미군 70만이 희생당하는데 소련군의 도움을 당연히 미국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다가 결국은 비밀리에 진행했던 원자탄이 성공리에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은 시험 삼아 부분도 있어요. 정말 일단은 원자탄은 그 비밀 핵실험에서 성공했지만은 이게 실제 전쟁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가 뭐 그런 부분 또 볼 겸 사실 미군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일본 본토에다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바로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실 뭔가 미국은 일본 본토를 점령했을 때 발생하는 미군 70만의 희생을 가지고 원자탄을 대신해가지고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군의 어떤 그것을 참전을 자꾸 루즈벨트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루즈벨트가 죽고 트루먼이 승계를 하잖아요. 트루먼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소련이 스탈린이 루즈벨트가 하여간에 빨리 그 소련군을 가지고 대일전선 그러니까 아시아로 하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소련은 미정미정합니다. 아무런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원자탄이 2개가 떨어지고 이제 일본이 완전히 망한다. 히리토 천황이 곧 항복 발표를 한다. 이런 소식들이 오가니까 이때서야 소련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또 트루먼의 어떤 그런 대일 공동정선에 소련군이 참전하도록 미국군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요청했을 데에서 가만히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이제 일제의 패망이 확실시 되어지는 1945년 8월 8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일주일 전에 그때서야 소련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바로 소련군을 가지고 그냥 참전시키는 거예요. 아시아 전선에다가. 그래서 소련군이 물밀듯이 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이 1945년 8월 9일 한경북도 운기에 소련군 폭격기 가서 폭격을 하고 13일에는 8월 14일에는 북한 청진 지역에 상륙을 하고 급속도로 그래서 바로 그냥 평양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때 남한은 뭡니까?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군은 저 태평양에 있었고 오키나와에 있었고 또 이때쯤이면 일본이 사실상 이제 항복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많았어도 실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들은 다 항복했지. 그러니까 소련군은 뭡니까? 일본군하고 전투다운 전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정광석화 같이 한반도의 이북 지역으로 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남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8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에는 벌써 다 38도선 이북을 다 점령했어요. 점령해가지고 실제 소련군이 서울로 오려고 했어요. 그때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야,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때 신탁 통치 잠정했을 때는 만약에 일본군이 항복하게 되면은 한반도 38선을 경계해 가지고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와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들어가 가지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기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으로 타협을 해놨는데 왜 소련군이 38선 이남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소련군이 38선 이남으로 그때는 일시 개성까지 넘어왔어요. 서울로까지 진격하다가 미국이 들어오지 마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뭡니까? 38선 이북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실 그때 스탈린이 그냥 미국의 말 무시해버리고 소련군을 그냥 밀어붙였으면은 서울도 소련군이 점령했고 부산까지도 소련군이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아찔한 순간이었죠. 미국이 경고하고 소련군이 38선 이북으로 가라. 너희들이 가난할 것은 그것도 뭡니까? 소련군, 미군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패배하면 일본군, 한반도에 일본군이 많잖아요. 한 100만 가까이 있는데 그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38선 이북으로 오라라고 한 거고 미군이 38선 이남으로 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스탈린이 눈을 찌끈까꿍이야. 미국, 루즈벨트, 트럼만 말 무시해버리고 했더라면 부산까지 사실 소련군이 점령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소련은 또 미국의 경고에 따라 가지고 38 이남까지 왔다가 다시 후퇴해가지고 38 이북으로 갔죠. 또 하나 소련에서 뭡니까? 쉽게 해가지고 손대지 않고 코품격이죠. 가만히 있다가 일본이 이제 다 망한 것이 확실하니까 일방적으로 일본에 대한 선전 보고하고 치고 들어와가지고 아시아에서 그나마 한반도에 이북 38선 이북 지역을 소련군이 점령했으니까 아시아의 소련의 교두보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소련의 영향력, 소련의 위성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 터전을 북한 지역에다가 구축하게 된 것이죠. 그 소련에서 뭡니까? 쉽게 해서 이게 웬 떡이냐죠, 사실은. 뭐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고 일본하고는 전쟁다운 전쟁하지도 않고 사실상 미국이 4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긴 전쟁인데 마지막에 일본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뭐 미국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군대를 진격해가지고 3·8선 이북을 점령했으니까 소련에서 뭡니까? 뭐 정말 엄청나게 공짜로 그냥 아시아에 소련의 기지를 근거지를 마련하게 된 거죠. 또 소련의 입장이었다면 그 당시 스타일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일본이 패하면은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것은 이제 미국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미국이 자꾸 우리에게 요청한 군대를 가지고 이때 빨리 해가지고 우리도 한몫 챙기자. 쉽게 해서 뭡니까? 미국이 4년 동안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승전의 밥상에 소련이 숟가락을 얹고 들어온 거예요. 그 숟가락을 얹은 지역이 바로 뭡니까? 북한 3·8선 이북 지역이 된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또 분단의 씨앗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왜 미국이 소련에게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자꾸 한반도 이북에 소련군이 들어오는 빌미를 만들어줬나. 뭐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게 좀 원망스럽지만은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원자탄을 만들 어떤 원자탄도 없었고 실제 원자탄이 그만한 위력을 발휘할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자탄이 하게 되면서 일본이 항복하고 소련이 재빨리 그 순간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한반도에 소련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소련이 저렇게 급속하게 남하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경고를 했다고 얘기했죠. 소련에 대해 가지고 스탈린에 대해 가지고 야,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3·8선 이북 지역에 너희들이 일본에 무장 해제를 했는데 왜 이남으로 오려고 하느냐. 너 다시 거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3·8 이북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나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은 8월 15일 날 그래서 해방되고 막 우리 만세 부를 때 소련군이 청량리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좌파들도 아니죠. 그 당시는 뭐 소련 또 조선을 해방한 연합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량리역으로 실제 갔어요. 일부는 서울역으로 가고 소련군이 서울역으로 들어온다, 청량리역으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때 막 8월 15일 날 해방되는 날에 막 서울 시내 막 그런 소련군이 곧 들어온다는 얘기가 막 넘쳐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 소련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가기도 하고 청량역에 가기도 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소련군이 지금 3·8 이북에다 이남까지 점령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 그냥 한반도가 완전히 소련의 점령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경고해가지고 3·8선 이북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고 급히 메가더 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오키나와 주둔하고 있던 하지의 24군단을 가지고 빨리 서울을 점령하라. 그래서 하지의 24군단이 급히 오키나와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1945년 9월 8일 날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려 3주나 늦게 미군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3·8선 이북은 소 군정이 실시되고 3·8선 이남은 미 군정이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3·8선은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군사적 편의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하면은 한반도에 있는 대규모 일본 병력을 무장 해제해야 되니까 3·8선 이북을 경계해서 이북은 소련이 와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가서 무장 해제를 한다. 이런 어떤 군사적 목적에 의해 3·8선이 그어졌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뭡니까? 정치적 의미도 그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왜? 소련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권을 미국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뭐예요?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38선 이북은 소련의 영향권이 되어도 된다라는 미국의 사실 뭡니까?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38선은 군사적 편의선행에서 분단선이지만은 또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미국도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38선이 분단선이 되었던 것이고 결국에 지금까지 분단의 경계선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조선이 해방되어진 그런 부분에 보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을 도발한 게 우리로서는 큰 정말 기회를 준 거죠. 독립될 수 있는.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미국에게 대들지 않았으면은 조선은 계속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망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마 일본이 점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정이지만. 참 역설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에게 대드는 바람에 우리는 독립의 기회를 맞았고 결국은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미국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독립된 거죠. 소련은 해방되기 일주일 전에 그냥 사실상 전투를 포기한 일본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무런 전투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상으로 그냥 북한을 진주해가지고 북한 반을 소련이 먹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참 미국의 결정이 우리가 좀 왜 미국이 소련을 자꾸 끌어들였는가 하는 원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소련으로서는 뭡니까?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치고 들어옴으로써 한반도의 반에 대한 지배권을 소련이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분단은 봐도 미소군이 3판을 경계로 해가지고 들어왔다. 거기서 벌써 이미 어느 정도 분단의 어떤 씨앗이 이미 잉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월 15일 해방을 앞두고의 그 한 2주간의 국제정세, 특히 미국과 소련의 정책, 한반도, 이건 정말 뭡니까? 어찌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원자탄 2발 떨어져가지고 일제가 이제 패망하면서 우리로는 이제 독립이라는 정말 천당과 같은 그런 기쁨의 순간이 눈앞에 둔 반면에 한편으로 뭡니까?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그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단의 씨앗이 잉태되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분단의 씨앗이 동시에 잉태되는 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한 2주간에 벌어진 국제정치, 미소 관계, 미소의 한반도 정책의 모습이었다,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제 결국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분단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같은 독일의 식민지를 전락한 프랑스지만 프랑스는 그래도 드골이 영국의 망명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비록 망명정부지만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아가지고 파리가 해방되자마자 바로 프랑스는 뭡니까? 나라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국제정치의 맥락 속에서 또다시 우리 한반도는 국제정치에 어찌 보게 되면 좀 희생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미국을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소련 스탈린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온 것이 또 소련 입장에서 뭡니까? 나름대로 뭡니까? 자기 국익, 아시아의 소련의 근거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발빠른 행보를 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참 한편으로는 그냥 소련군이 그냥 미국 말 무시해버리고 서울, 부산까지 점령했더라면은 한반도는 그냥 시작되자마자 공산국가로서 그냥 전체 남북한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죠. 다 이런 것들입니다. 참 그런 점에서 참 뭐 일본 본토 점령에서 미군의 희생을 염려해서 소련군 참전을 요청했던 루즈벨트가 한편으로 좀 야속하기도 하지만은 뭐 그러나 어떡합니까? 미국도 자국의 군인들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때마침 성공한 원자폭탄 개발이 일본에 투하됨으로써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전쟁이 끝났던 것이죠. 만약에 원자폭탄이 없었더라면 전쟁은 더 길어졌을 겁니다. 일본이 전세에서 몰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 본토 한반도 중국에 200만이라는 엄청난 대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그 당시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더 오래 갔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제 1945년 8.15 해방은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우리들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그래가지고 잠자다가 떡을 갑자기 그냥 떨어진 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또 8.15 해방은 갑작스럽게 온 겁니다. 그 갑작스럽게 온 해방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당시 조선의 미래는 혼돈과 불확실, 불안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분단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국제정세, 국제정치의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을 도발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들이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무슨 뭐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 전쟁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미국이 뭐 한반도에 큰 어떤 야욕을 갖고 한반도를 가지고 미국의 영향권하에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조선을 해방시켜줬던 것이고 그리고 6.25 전쟁이 사실은 뭡니까?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도 체결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 뭐 어떤 북한 친북학자들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과 말이지 뭐 조선을 가지고 자기의 전략적 요충지를 삼아가지고 야욕을 해서 뭐 이승만을 앞세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동맹 관계로 맺어줄 수 있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관계였어요,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미국의 도움 때문에 미국이 이김으로써 우리가 해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운명적인 결합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또 그 운명적인 연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6.25 전쟁 때 이 메가더와의 어떤 이 친분을 통해 가지고 빨리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역전시키고 또 6.25 전쟁 끝나가려고 그러면 한미동맹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 가지고 미국은 전혀 한미동맹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한미동맹 하자 종전 반대하는 이승만을 가지고 미국이 제거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어거지도 사실은 뭡니까? 고집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해서 혈맹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70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는 국가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라는 것은 아주 마이너리한 지역이에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한미동맹이 강하고 뭐 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미국에서 가지고 중요한 지역이지만 그러나 지금 또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고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가느냐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대외 전략에 있어가지고 우선순위인 것이지 한반도는 그 다음 순위예요. 2순위, 3순위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의 한미동맹에 어떤 든든한 국가일 수 있지만 또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어떤 세력 경쟁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한반도도 뭡니까? 하나의 타협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국은 뭐예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양자동맹의 기본 축입니다. 일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또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어떤 기대 심리, 그래 줬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국제 정세를 받아보면 항상 오판, 잘못된 결과로 가게 되죠. 냉정하게 봐야 돼요. 미국도 국익을 추구한 나라고 더구나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전략적 지역이 돼가지고 미국이 더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또 북핵 문제가 사실 북한이 어떻게 핵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려고 나온다.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흥정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미국의 입장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도 변화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항상 상식처럼 얘기하지만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항상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기대심리, 희망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국제 정세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945년 8.15 해방 이전에 당시 우리는 국제 정세에서 깜깜했죠. 물론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제 정세에 아주 정확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얄타 회담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벌써 이승만 대통령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가 자꾸 미국이 소련하고 타협해가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특히 이제 그 1945년 2월 얄타 회담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야, 얄타 회담에서 소련하고 무슨 타협 딜이 있었냐? 우리가 모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딜한 거 아니냐? 비공개 뭔가 오고 간 것이 아니냐. 이걸 결국은 사실 어찌 보게 되면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미국과 소련이 타협해가지고 한반도로 가지고 미소가 그냥 서로 이렇게 적당하게 딜하는 거 이걸 염려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소련에게 한반도의 어떤 이권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잘 알았던 것이죠. 또 미국의 어떤 그는 외교 정책의 어떤 내막을 잘 알았던 것이고 또 소련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소련을 경계하라. 소련의 그 타협 정책에 미국이 휘둘리지 마라. 더구나 미국의 그 국무부가 자꾸 소련과 타협해 가지고 소련의 어떤 이익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절대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이승만이 고치덩어리였어요. 해방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사사건건 미국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미국과 소련이 타협하는 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무슨 타협하느냐, 뭐 서로 나눠먹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추궁을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이죠. 그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을 이미 읽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두고 냉정하게 흐르고 있는 국제정세, 미소관계를 이미 읽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8월 10일 우리가 해방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김구 선생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한탄했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운명이 또다시 우리가 아닌 외세에 의해 가지고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운명이,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그렇잖아요. 이게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 해양의 길목이고, 또 대륙으로서 보게 되면 바다로 나가는 또 출구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뭐예요? 항상 강대 국가들의 이익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대국 사이에 어떤 그 권력 투쟁이 발생한다, 국가 이익이 충돌하면은 한반도는 항상 흥정물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25 그 전쟁 끝나고 미소 간의 분할 전쟁도 어찌 보게 되면 미소 간의 타협의 결과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과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임진왜란도 그랬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에 명나라를 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보름 만에 당시 한양까지 다 점령하고 치고 올라가다가 명나라군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명나라의 위약증이 일본 풍신수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조선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북 지역은 명나라가, 이남 지역은 일본이 먹도록 하죠. 이런 타협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어떤 타협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임진왜란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위약증, 위증 이후로 발음되는가? 명예 그 사신이 일본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런 그 제안을 했어요. 명나라가 이제 조선을 두어서 출병한다고 하니까, 야, 조선을 적당히 나눠 먹자. 그래서 조선의 일부분을 가지고 북쪽 지역의 일부분을 명나라가 먹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도록 해달라,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1893년 청일전쟁 때 영국의 킴벌리, 또 러시아의 로젠, 이런 사람들은 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어떤 이권을 한반도를 희생시킴으로써 타협을 보려고 했던 그런 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익이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어떤 희생이 될 수 있는, 이익의 어떤 분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이죠. 자, 뭐 그런 점에서 사실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뭡니까?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강점으로 살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참 뭐 지명학적으로 한반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한반도라는 용어도 사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항상 반도 뭐 이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갇힌 폐쇄적인, 그렇기 때문에 반도라는 어떤 용어가 그렇게 뭐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한반도라고 썼기 때문에 저도 계속 뭐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게 지금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희생물이 되고 비극을 당했죠. 그러나 앞으로 통일되어야 가는 것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불리함이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해양과 대륙을 엮으면서 우리가 해양과 대륙의 어떤 문명을 한참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세계의 21세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또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이 불리한 지정학을 오히려 통일을 과정에서는 유리한 지정학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우리의 통일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게도 이익을 갖다 준다. 그런 점들 사이간에 어떻게 하는가 지혜를 모으고 북한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우리가 통일된 국가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지정학적 운명적인 어떤 비극이 오히려 강점으로, 장점으로 21세기의 통일 한국이 세계에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하나의 비전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8.15 해방되기 직전에 국제정세, 미국과 소련의 움직임, 소련군이 미군에 비해서 3주 먼저 들어왔다. 사실 그 당시 소련이 마음먹어서는 부산까지 소련군이 점령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급박하게 흘러갔던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곧 있을 8.15 해방 또 건국, 그건 1945년에 8월 15일은 당시 우리는 어땠는가, 실제 상황을 시간별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이종찬 강북회 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이종찬 강북회장이 갖고 있는 기회주의적,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기회주의 인식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자가 이승만 대통령 건립 기념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평소 자기의 지론이었던 1919년 건국도 부정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종찬 강북회 회장의 어드바이스를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의 얘기를 자문을 받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종찬 강북회장에게 이번에는 제가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을 분탕하게 만들고 자꾸 대한민국을 가지고 근본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당신의 그런 편협한 자기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이리저리 장난을 치는, 더구나 훌륭한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회 회원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런 사람을 가지고 강북회 회장으로 앉혀놓는다는 것은 강북회 회원들에게도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의 훌륭한 독립운동가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종찬 강북회 회장 책임을 지고 강북회 회장에서 사퇴하기를 엄중히 요청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